최근 정부가 도심 유휴 국유지와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해 청년 서민용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전격 발표했죠. 오늘 이슈 인터뷰에서는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님과 함께 다양한 부동산 이슈를 짚어봅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론 들어가기 전에 잠시 행정안전부가 주신 내용 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경기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이 이제 해당 지역인데요. 이 연천군 신천교가 네. 지금 홍수주의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 주민들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수나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시고 홍수가 실제로 발생됐을 때 시군 통제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안내해드렸습니다. 네, 소장님. 자, 지난 이제 6.27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에 이 자리에 모셔서 정말 그때 다양한 얘기 나눴는데 청취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그 최근 정부가 이제 도시 유휴 국유지하고 노후 청사를 활용해 가지고 청년과 서민용 이제 공공주택 15,000채를 추가 공급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그럼 이번 공급 계획의 핵심 포인트는 어떤 겁니까? 일단 이번 공급 발표가 네. 좀 뜬금없다, 이례적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예. 왜 그렇죠? 왜냐하면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국토부가 아니고.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제 생각에는 정부가 준비하는 본격적인 공급 대책이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국토부에서 그러려면 아이디어가 국토부가 있다. 했어야 했다. 국토부에서 준비를 하고 네. 있는데 사실 6.27 대책도 정부의 제대로 된 준비에 의한 대책이라기보다는 금융대책에 가깝잖아요. 집값이 너무 급등하니까 네. 금융 대책을 급하게 발표한 네. 거지 이재명 정부의 어떤 철학이나 청사진이나 이런 걸 담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러면 후속 대책이 정말 이재명 정부의 제대로 된 첫 번째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네. 뜬금없이 12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를 합니다. 근데 왜 기획재정부냐라는 걸 이제 제가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네.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네. 유휴부지는 국가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아. 네. 기획재정부가 관리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국토교통부 땅이 아니고 네, 네. 기획재정부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활용하겠다라는 네. 발표가 했는데 네. 일단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 지금 가장 부동산 시장 앞으로의 향배를 결정하는 요소가 공급입니다. 공급이 제일 중요해요. 네. 금리도 있고 부동산 정책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모든 걸 다 잡아먹는 이슈가 공급입니다. 네. 왜? 네. 공급이 부족하니까 지금 모든 수급이 안 맞는 거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수요 과잉에 공급 부족 지역인데 사실은 지금 또 뭐 전세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네. 최근 5년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가장 많이 나오는 해가 올해입니다. 올해 입주 물량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런데도 그래요?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내년부터 입주 물량이 이제 3분의 1 토막이 나거든요. 어머나. 진짜 게임은 내년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공급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 대책을 보게 되면 사실 공급이라는 게 옛날 문재인 정부 시절 김현미 장관 또 이게 빵 공장도 아니고 뭐 이런 네, 얘기를 했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공급은 그냥 지금 공사 들어가도 요즘 3년에서 4년은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땅을 확보하고 네. 준비하고 하면은 5년, 5년. 신도시는 10년, 네. 재건축 재개발은 15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신속통합계획을 아무리 해도 단기간에 임기 내에 5년, 10년 안에 공급이 안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 빨리 할 수 있는 게 뭐냐. 토지 보상하지 않고 빨리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기존 건물 하니까 있고 하는 데다가 그냥 결국 공공이 가지고 있는 땅, 네. 의료부지라든지 관공서 네. 부지를 개발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빨리 공급할 수 있는 걸 찾다 보니까 이번에 기획재정부에서 청년 서민용으로 15,000가구를 공급하겠다라고 이제 일단 발표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속도라는 말씀이시네요. 속도입니다. 속도. 갑자기 거기가 어디였더라? 서울시 동대문구 어디였던 것 같은데 이게 그 숙박업소, 네. 허름한 숙박업소 같은 거를 개조해서 서민들이 살 수 있게 뭔가 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기억나세요? 네네 있었습니다. 그거 굉장히 인기 없었어요. 인기도 없었고요. 네. 뭐 지금 또 그걸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하고 지식산업센터를 네. 공급하는 방안도 네. 아마 후속 대책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 저런 어떡하나. 정확한 지적을 하셨나요? 그렇구나. 네. 근데 2035년까지 전국에 35,000채를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나왔어요. 여기 앞서 얘기한 거랑 같은 또 얘기인데요. 같은 네. 얘기야. 3만 5천 채 중에 2만 호는 원래 추진하고 있는 계획인데요. 네네. 이걸 더 빨리 단축하겠다는 내용이고 15,000채는
아까 없던 얘기하신 내용인데 대로. 예. 새롭게 발굴을 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일단 이렇게 발표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신뢰 때문에 그런지 이제 구체적인 이제 부지 얘기도 나오는데 뭐 네. 성수동 경찰 기마대 부지, 광명 세무서, 네, 서울 맞습니다. 출입구 사무소 등등. 근데 이렇게 부지를 특정해서 딱 하는 게 그러면 신뢰는 좀 갈지 모르지만 실제 이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끼칠 것이냐? 이게 많이 보던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옛날에 어딘가 많이 보던 기시감이라고 이게 그러는데 이가 재방송인가라는 네. 생각이 살짝 들지 않아요? 저는 이 대책을 보면서 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보게 되면 뭐 기마대 부지 400하고 네, 네. 이건 없던 지역입니다. 네. 네, 이게 저 처음 새로운 거는 봤어요. 맞아요. 기마대 네. 부지는. 신정동, 목동에 네. 있는 뭐 출입국 사무소, 네, 그렇죠. 네. 광명 세무서 자리 네. 이런 옛날부터 좀 자리들인데 있었죠. 네. 네. 새롭게 발굴을 했는데 왜 자꾸 재방송 같은 느낌이 드냐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네. 태릉 CC 부지 만호 개발을 아, 있었어요. 맞아요. 과천 정부 청사 부지 얼마 네. 개발하겠다 해서 18개를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중에 마곡에 한 곳만 진행이 됐습니다. 아. 나머지 17개는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는 재방송 같은데 예전에도 한다고 했는데 이게 했나? 내가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고요. 왜 진행이 되지 않았냐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대체 부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 그게 또 문제구나. 야, 그렇죠. 너 집 만들어야 되니까 청년 주택 나가. 만들어야 되니까 나가. 저 어디로 가요? 세종으로 갈래? 그거 너무 멀지 않아요? 잠깐만 기다려봐 하다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렇게 그럼 우리 된 못 거구나. 나가지라고 그렇죠. 해서 그렇죠. 저항이 부딪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구체적으로 뭐 한 거는 잘했는데 네. 사실상 국민들은 진짜 하는 거 맞아? 음흠. 진짜 하는 거 한번 보여줘봐라고 실행력을 지금 의심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이재명 정부는 우리 진짜 할 거야라는 걸 진짜 보여줘야 됩니다. 이번에도 그냥 이렇게 넘어가 버리게 되면 아마 안 믿을 겁니다. 지금도 사실 안 믿거든요. 자, 맨 처음에 여쭤봤어야 되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은 어떤 상황에 있어요? 6.27 대책 발표되고 이제 거의 한 50일 가까이 그렇죠. 네.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시장 흐름을 보게 되면 네. 이게 상승률이죠. 우리가 정확히 알아둬야 될 게 집값하고 상승률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집값은 가격이고요. 네. 자동차로 따지면 상승률이라고 한다면 속도예요. 엑셀레이터를 얼마나 밟느냐인데 6.27 대책 발표 전에 너무 속도가 빨랐어요. 한 200km 정도 과속을 네, 달리다가 네. 지금은 한 60km, 50km까지는 내려왔거든요. 네네. 사람들 생각은 이게 계속 내려와가지고 네. 이제 후진 기업까지도 들어갈 줄 알았는데 네. 지금 한 50km 정도에서 일단 멈춰서 멈춘 상태. 55km까지 다시 올라갔습니다. 아, 소위 말해서. 다시 그래서 올랐구나. 0.12%까지 내려갔다가 0.14%까지 살짝 상승률이 평균 상승률이 올라갔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심리적으로 좀 적응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 그때 걱정했던 게 현찰 가진 사람한테 유리하다. 그리고 전체를 다 빌릴 수 있는 외국인한테 유리하다. 특히 중국인한테 유리하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네네. 실제 시장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고 있죠. 아, 그래요? 그래서 그게 좀 걱정되긴 하는데 네. 거래량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줄어든 건 두 가지예요. 네. 상승률이 줄어들고 속도가 줄어들었고 그렇겠죠. 거래량이 줄어들었는데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많은 분들이 거래량 줄어들면 집값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10명이라고 치죠. 네. 10명인데 7명은 집에 갔습니다. 나는 기다릴래. 네. 난 지금 안 살래. 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네. 나머지 3명이 있는데 이 3명이 돈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 내가 돈이 있거나 네. 부모님한테 상속 증여를 받은 분인데 네. 이분이 삽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안 떨어지고 신고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거래량은 떨어졌으나 가격은 오히려 신고가가 나온다는 얘기가 남아있는 자본력이 되시는 분들이 사는데 이분들도 떨어지는 집을 사고 싶지는 않은데 그렇죠. 금리도 아무리 봐도 경기를 생각하면 기준금리 내릴 것 같고 내년에 입주 물량 줄어드는데 수급이 안 맞는데 어떻게 안 사고 되겠느냐라는 논리로 사고 있고요. 외국인들도 중국 SNS에 제가 직접 확인은 안 했는데 네. 그런 SNS가 돈다고 합니다. 네. 한국에 아파트 사면 가격도 올라가고 풀 대출 받아서 살 수가 있으니까 너무 좋다라는 SNS가 지금 돌고 있다고 이건 하거든요. 조금 제약을 해야 되지 않나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네. 우리는 대출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네. 집값을 잡기 위해서. 근데 역설적으로 외국을 보게 되면 자국민한테는 대출을 잘해주고요. 외국인한테는 대출을 안 해주거든요. 까다롭게 하는 게. 근데 네. 우리도 외국인한테는 똑같이 대출 규제가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은행에 대해서 그렇고요. 외국계 은행은 그건 할 대상이 수가 안 없으니까. 됩니다.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중국 은행에 가서 그렇죠, 대출을 그렇게. 받으면 그냥 대출이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그 중국이 부동산 시장이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한국은 올라가잖아요. 그렇구나. 수도권 지역들. 그렇구나. 그러니까 한국이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싱가포르나 미국까지 갈 필요도 없고 네. 제일 가까운 한국에 와서 부동산을 사면 되는 겁니다. 아니 근데 뭐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같은 데서는 특히 중국인을 대상으로 해서는 부동산 소유에 대해서는 제재가 있잖아요. 네네. 우리는 똑같습니다. 그냥 특별한 제재는 제재 없고요. 없이. 오히려 중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가별로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한국인들은 집을 세 채 가지게 되면 중과세를 받는데 네. 네. 중국에 세 채 있는 분이 서울에 아파트나 사게 되면 중과세 적용도 받지 않고요. 대출은 외국계 은행 가서 받으면 되니까 그렇죠.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 갑자기 덥네. 더워요. 광고 좀 듣고 네네. 올게. 얼른 돌아오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I love you.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I love 유유. 유유 제약이죠.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유유.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유유. 유유 제약. 똥또로롱똥똥 똥똥또로롱똥똥 하이생 시작하세요. 하루 종일 속 편하도록 온 가족 먹을 수 있죠. 무농약의 국내산 논료 발효 현미 효소인 기똥찬 효과 하이생. 하이생 시작하세요. 아크릴 모든 것 에드피 아몰 판촉물 굿즈 모든 것 에드피 아몰 실사출력 모든 것 에드피 아몰 에드피 아몰 에드피 아몰 다양한 기프트 판촉물도 에드피 아몰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핫한 시사와 사람 사는 이야기가 있는 한낮의 시사살롱 이익선 최수영의 이슈앤피플. 평일 오후 1시 15분 상암동 살롱에서 시사 한잔 하세요. 저는 굿모닝 굿나이프 진행자 양돈사모 양수진이었습니다. 네, 이슈앤피플 이슈가 뭐니 진행하는 중에 또 홍수주의보가 내려져 네. 있어서요. 포천시 포천천 은현교입니다. 2시 20분에 홍수특보가 발령됐습니다. 이 은현교 주변에 계신 주민들께서는 홍수 기상 상황 수시로 확인하시고 홍수가 발생될 경우에는 해당 시군 통제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행락객, 낚시객, 하천구역 내 하천 부속물 또 공사 현장 관계자들은 안전지대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 공모에서 이제 이 대통령이 로또 분양은 그 분양가 상한 제한이 있다 보니 실제 시세와 큰 차이가 커서 주변 집값 폭등의 원인이 된다고 하면서 분양가 상한제 개편을 지시했는데 이게 주택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 될까요?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는 맞죠. 왜 문제가 있냐면 지금 분양가 상한제는 주변 시세의 60에서 80% 정도 강제로 네. 분양가를 꾹 그러니까 눌러버립니다. 맞춰주는 거잖아요. 근데 지역이 강남 3구, 용산구 규제 지역하고요. 공공택지, 신도시 같은 공공택지에만 적용이 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거기에는 건축비나 뭐 택지비, 건설사 마진을 다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의 공공택지들 같은 경우는 건설 마진이나 택지비를 포함하게 되면 실제로 그렇게 저렴하지 않습니다. 네. 더 낮아질 데가 없는데 아하. 강남은 주변 시세가 40억이에요. 근데 택지비에 건축비를 합해도 아무리 해도 한 반값 정도 나오거든요. 네. 60% 정도 가격이 나오니까 잠실 르엘 같은 경우 지금 네. 잠실에 이제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되는데 분양가가 전용 84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한 20억 정도. 네. 3.3제곱미터는 6천만 원 정도 되는데 시세는 38억 40억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굳이 청약을 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이건 뭐지? 나도 해볼까? 라고 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대통령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야, 이거 좀 잘못되지 않았어? 네. 너무 이상해. 너무 저렴해. 이거 투기를 조장하는 것 같아라는 지적을 한 겁니다. 네. 이게 또 정부는 개발 이익 환수를 위해서 채권 입찰제를 도입하는 방안 검토 중이라던데 이 제도가 도입되면은 뭐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이제 문제점은 인식을 했어요. 너무 저렴하니까 로또도 생기고 투자 심리 자극도 하고 또 건설회사들 입장에서는 받아야 될 돈을 못 받으니까 네. 조합도 마찬가지고 네네. 사업을 안 하고 네. 미루거나 이렇게 공급 감소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하겠다는 건데 부장가 상한제 이제 역사를 좀 보면 이게 네. 1977년부터 도입이 됐거든요. 네. 네. 계속 풀었다 묶었다 풀었다 그렇죠. 네, 묶었다를 네. 반복합니다. 네, 맞아요.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야 규제해 네. 규제를 하고 집값 떨어지게 되면 풀어주고를 이제 반복하다 보니까 내성이 생겼는데 취지는 그거예요. 우리는 선분양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양가가 올라가게 되면 주변 집값이 따라 올라가니까 야 분양가를 좀 눌러야 되지 네, 않겠어라는 좋은 취지였는데 네. 결과적으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누른 분양가가 주변 시세를 따라가는 거죠. 지금 그게 문제인데 이제 채권 입찰제를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채권 입찰제는 뭐냐면 예전에도 판교 신도시에 적용이 됐던 제도인데 분양가가 낮잖아요. 네. 그러면 너무 낮은데 어떻게 하느냐? 공공이 일정 부분을 환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첨되신 분은 분양가도 내야 되고요. 그럼 10억이라고 하면 6억이 될 거잖아요. 네. 6억 정도 내고 나머지 한 2억 정도는 채권을 사야 됩니다. 국민주택 채권을 사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2억은 국가가 가져가고 6억은 건설회사 가져가고 이런 구조를 만들겠다. 공공이 환수하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라라고 했고 그 방법이 채권 입찰제이기 때문에 아마 국토부가 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이제 지시를 내렸는데 한편에서는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죠. 네. 네. 왜 꼭 공공이 그 이익을 환수를 해야 될까? 시장에다 맡기지. 시장에 네. 맡기면 네. 건설회사들도 적정 마진을 또 가지고 가야 네, 되고 분양받는 분들도 뭐 어차피 돈은 8억을 낸다면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네. 때문에 채권 입찰제가 최선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지금 소장님께서 그 말씀하시면서 원래 대안을 얘기를 한 적이 제가 인터뷰에서 봤는데 네. 분양가를 시세의 90%까지 완화하되 대신 적용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 대안을 좀 추가 설명해 주신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보통 현장에 나가 보면 이제 금매, 네. 초금매라고 한다면 주변 시세 대비 한 10% 낮은 매물 굉장히 찾기 초금매가 어렵습니다. 10%군요. 초금매입니다. 이거는 아, 초금매예요. 네. 그러면 분양을 받으신 분이 초금매 정도 가격으로 분양을 받으면 되지. 그리고 동등한 조건이라면 신축 아파트가 더 유리하거든요. 네네. 월죽신이니까 네네. 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니까. 네. 그래서 그 정도 만들어주게 되면 굳이 관심 없는 사람이 초금매를 내가 생각이 없었는데 사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은 초금매니까 너도 나도 뛰어드는 거니까 초금매 정도로 만들어주되 지역을 강남 3구 용산구를 벗어나게 되면 네. 분양가들이 건설사들이 부르는 게 값이거든요. 고분양가. 아. 최근에도 부산에서 이제 아파트 하나가 분양이 됐는데 네네. 고분양가임에도 불구하고 오션뷰가 나오니까 인기가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분양가가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전국으로 확대하자. 대신 90% 정도만 금매 수준으로만 만들어주면 그러니까 현실화시키자는 말씀이죠. 현실화시키면 무주택자들도 초금매 가격으로 사고 건설회사들도 적정한 마진을 가져가고 네. 시장 과열은 안정시키는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정부 입장에서 뭐가 좋아집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좋아지는 건 없죠. 그러니까 그냥 이제 안 하는 거죠. 그럴 수도 있죠. 네. 곁다리 질문 하나. 네. 지금 아까 내년이내면은 공급이 더 확실하게 부족해진다고 하셨는데 네. 건설사들이나 무슨 시행사들이나 뭔가 뭐 기획하고 PF를 끌어내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은행에서 근데 돈 빌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네. 첫째. 그다음 건설사 잡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분양가 때문에. 네. 뭐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면 건설사가 뭘 하려고 해도 집을 새로 짓기가 어려운 조건인데 공급을 언제 해주냐는 거죠. 지금 그게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하죠. PF 문제가 2021년이었나요? 레고랜드 사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오는 3년 반, 4년 정도의 약재거든요. 일단 건설회사들은 PF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프로젝트 파이낸싱. 건설사들은 자기 돈으로 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사업을 하게 되면 PF 대출이 이렇게 해서 짓는데 은행에다가, 내가 예. 돈을 빌리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요. 프로젝트는 프로젝트가 책임지기 때문에 한마디로 건설사 사장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하. 그런 차이가 있는데 네. 아무튼
PF 대출을 일으키기 힘들고요. 네. 지금 자재비도 다 올랐고요. 그러니까요. 분양가도 사실은 인기 지역 아니면 마음대로 올릴 수도 없고요. 아. 모든 게 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건설업계들은 지금 숨 넘어가는데 네. 공급을 늘려라고 하니까 어디서 어떻게라고 지금 얘기를 나오고 있고 아. 지금 단기간 그래서 정부는 공공주도로 일단 건설회사들 보니까 니들 빨리 못할 것 같아. 우리가 할게라고 해서 지금 공공주도로. 그러니까 정부가 키를 쥐고 간다. 그러니까 LH도 지금 그 대통령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LH가 이제 토지공사가 있고 주택공사가 합쳐진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네. 토지공사 입장에서는 택지를 개발해요. 신도시 개발하게 되면 3.3제곱미터당 한 500만 원 정도 택지를 개발하면 건설회사들한테 1,000만 원 정도로 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은 아니 왜 비싸게 팔어? 니들이 직접 해라고 해서 지금 LH가 직접 시행 시공하는 방식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하. 그러면 조금 싸지겠네요. 저렴하게는 되는데 네. 결국에는 LH도 지금 157조 원이에요 빚이. 그러니까 빚이. 빚이 엄청 빚이 더 많죠. 늘어나겠죠. 네. 그리고 앞서서도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과연 시장의 수요자들이 공공 아파트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 신뢰할까? 개조한 네. 집들이라든지 이런 집들을 선호할까? 그러니까. 제 주변에 보게 되면 브랜드 아파트들 레미안 힐스테이트 자이 같은 전용 59 아파트 정도를 받고 싶다. 분양 받고 싶다는 게 꿈이지. 우리가 공공 아파트를 못 사서 이렇게 안달나거나 불안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공공 아파트를 매력적이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럼 얘가 돈이 많이 가성비 들어가죠. 최고다. 아. 양과 질은 반비례합니다. 그러면 퀄리티를 높이게 되면 제한된 예산으로 퀄리티를 높이면 수가 줄어드는데 그거는 또 어떻게 그렇죠. 일단 숫자를 수는 늘리려고 하는 늘려야- 건데 사실. 그러니까 수도 늘리고 네. 퀄리티도 좋게 하려면 돈이 동해 앞바다에 이제 석유가 나야 한번 나와야 되지 않느냐. 자, 지난번 이제 6.27 대출 규제에 의해 이제 서울 아파트 상승거래 비중이 줄고 하락거래 늘었는데 아까 소장님께서는 속도가 조금 떨어졌을 뿐이지 지금 이제 그래도 한 50에서 55km 정도 달린다고 하는데 그럼 이제 금융 후속 대책은 이제 안 나오나요? 더 이상? 금융 후속 대책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일단은 뭐 지금 또 은행에 가보면 대출 받기 힘듭니다. 전세 대출 정부가 발표를 안 했지 은행은 거의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세법 개정안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은 다 빠져버렸거든요. 대통령께서 예민한 건 좀 세금 규제 안 한다라고 말씀도 네, 하셨고 네. 지방선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다 빼고 나면 실제로 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없고요. 그래서 지금 국토교통부가 머리가 아픈 게 공급으로 풀어야 되는데 네. 이 공급으로 풀기가 만만하지 않다는 게 숙제입니다. 그렇죠. 그 아직 그래서 정부의 청사진이 나온 적은 없잖아요. 정확하게. 아직 지금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오늘 뭐 국정기획위원회 보고가 있다고 하는데 예, 보고도 있었고 네. 어제도 국토부 차관 회의도 있었고 네, 한데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벗어난 아주 특단의 대책 왜냐하면 기대감이 너무 높아졌어요. 시장의 수요자들이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네. 뭐 270만 원 플러스 알파에 공공부지 이런 거 이제 안 믿거든요. 그러면 이 높아진 수요 기대감을 뭐 이걸 만족시키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기대에 반대만은 실망이거든요. 그렇죠. 실망으로 되는 순간 투자 심리가 순식간에 바뀝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발표할 바에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대로 잘 준비해야 되는데 잘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대책이 나올지. 그래서 그런 격언이 있더라고요. 반대하는 것보다 기대하는 게 더 무섭다고. 오, 무섭죠. 이거 예. 날카롭다. 반대하는 것보다 어. 기대하는 게 더 무섭다는. 지금 그러네요. 기대가 너무 커요. 그렇구나. 네. 근데 일단 그 새 정부 들어서자마자 증시가 확 올라갔잖아요. 네네. 그게 쫙 빨아들였다가 이 주춤 뚝 꺾이면서 갈 곳 모르는 자본들이 다시 부동산으로 가나?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런 얘기들도 있고 뭐 사실 부동산 입장에서 본다면 두 가지 경우가 다 나쁘지 않습니다. 왜? 왜요? 쭉 올라가게 되면 주식으로 돈 벌잖아요. 네. 주식 코인으로 돈 벌면 결국에는 또 부동산으로 옵니다. 다시 와요? 그 돈을 계속 투자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이 되는데 지금 유입이 되느냐 나중에 시세 차익을 많이 얻어서 유입이 되느냐의 차이기 차이일 때문에 뿐이다. 최근에 고가 아파트 시장을 보게 되면 제가 그 성수동에 있는 네. 고급 주택에 사시는 분 만났었는데 네. 최근에 엘리베이터에 젊은 사람들의 눈에 많이 띈답니다. 아. 그러니까 코인이나 뭐 여러 가지로 네. 돈을 버신 분들이 이제 고가 주택 시장으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서울의 고가 주택 시장의 수요는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구나. 네. 자, 허위 매물 문제 한번 저 짚어가고 맞아요, 싶은데요. 이거, 예. 올해 상반기 허위 매물 신고가 가장 많았던 지역이 서울 서초동이었는데
6.27 대책 이후에는 건수가 33%나 줄었다고 하는데 이거 뭘 얘기하는 건가요, 이거는? 허위 매물은 이제 미끼 매물을 말하는 거죠. 실제로 나갔는데 네. 있을 수 없는 물건인데 던져놓으면 이제 연락이 옵니다. 네. 네. 찾아오세요. 네. 예. 그 물건 그 가격에 진짜예요? 진짜예요. 네. 찾아오잖아요. 네. 예. 막상 오면 좀 전에 나갔어요. 그래 놓고 다른 보실래요? 다른 물건 해줄게요. 아. 라고 시장을 뻥튀기 해놓는 겁니까, 그럼? 네. 기대감을 키우게 하고 그게 이제 왜곡이 되죠. 그러면 현장에서 확인 안 하면 진짜 그 가격이 거래되는 줄 알고. 거래된 가격인 줄 아는데 이게 뭐 부동산도 그렇고요. 요즘 국제 결혼에도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허위 사진을 올려놓고 그렇죠. 실제로 베트남 가면 그 사람은 좀 전에 결혼했고요. 다른 분 다른 사람 사진 보여주면서 이 사람 어떠세요? 좀 전에 그러니까 결혼했어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도 허위 매물인데 이제 아무래도 수요가 6.27 대책 나오면서 10명 중에 7명은 집에 가다 보니까 허위 매물도 좀 줄어들고 있는 요거는 상황입니다. 제재가 제재 있습니다. 있죠. 네, 신고하면은 이제 다 걸리는데 그래도 이게 안 없어지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시장 질서를 왜곡하니까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또 사실 값을 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정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가장 그 부동산 투자자들 큰 관심사 금리 인하 가능성일 것 같은데 만약에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수도권 아파트 매매 또 전세 시장 판도는 어떻게 바뀌나요? 일단 기준금리 인하는 뭐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뭐 경제 상황 때문에 한국은행은 인하할 수밖에 없는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대출금리는 안 내립니다. 은행하고 이미 컨센서스가 다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아니 그러면 기준금리 내리면 대출금리도 내려줘야죠. 그렇게 되면 대출금리가 3.5%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그럼 또 받으려고 하죠. 만만한데 살만한데라고 그러니까. 해서 투자 심리가 늘어나기 그래서. 때문에 3.5%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지금 가상금리를 올리는데 결국에는 최대 승자는 은행입니다. 예대 마진. 그러니까요. 예금 금리는 떨어지는데 대출 금리는 안 내려도 되니까 지금 표정 관리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치금융이 안정감은 있는데 네. 이게 꼭 좋다고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결국 은행만 많은 수익을 얻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이제 나오셨을 때 집 사고 팔리는 분들에게 원칙대로 내 기준에 맞게 하라고 이제 조언해 주셨는데 그럼 이제 하반기 사실상 접어든 시점에서 어떤 부분을 그러면 이제 주택을 사고자 하는 분들이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저는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을 수도 있는데 주식하고 부동산은 다르거든요. 뭐가 다르냐면 부동산은 호흡이 길어요. 한 번 거주하면 7년 정도. 그러니까 10년 후를 바라봐야 되는데 10년 후를 바라보면 서울 같은 경우 수요는 많고 공급이 줄어드는데 이 현상이 10년 후에도 크게 개선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바라보면 10년 후를 바라보고 내 자본에 맞춰서 너무 위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언제든지 금리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되는 범위 내에서 내 집 마련하면 되는데 내년에 집값 어떻게 되죠?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은 떨어지면 사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 근데 의미인데. 실제로 떨어지면 집 못 삽니다. 왜? 무서우니까요. 더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 그래서. 때문에.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20년 동안 맞아요, 관찰을 했는데 맞아요. 떨어졌을 때 집 사는 사람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돈이 아주 많으신 분들. 그러니까 지금 사두겠다. 두 번째는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냥 시장도 모르겠고 떨어진지도 모르겠고 그냥 사고 필요해서 싶어. 필요해서 샀는데 사는 사람. 그때가 바닥이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이기 때문에 이게 인생을 운에 맡길 수는 없으니까요. 저는 필요할 때 사다 보면 10년 후에는 올라가 있지 않을까. 근데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년 동안 내 가족이 편하게 그렇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갖춘다면 저는 설사 많이 오르지 않더라도 그냥 인플레이션 방어만 하더라도 성공 아닐까 그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주식은 어찌 보면은 그냥 손에 쥐는 자산이지만 부동산은 내가 실거주하면서 그러니까 삶의 좀 뭐랄까 질을 누려야 되는 그 공간이라는 그래서 거잖아요. 저는 주거의 본연의 목적에 좀 충실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뭐 다주택자들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다주택자들은 알아서 하시고 다주택자들은 지금 굳이 안 사도 될 것 같습니다. 괜히 시장 질서를 왜곡할 네, 수도 네. 있기 아, 때문에. 근데 말씀 듣다가 좀 씁쓸해요. 왜요? 이게 철나고 집 사서 10년 주기로 내가 재산 증식을 생각하면 3번 정도 이사하면 인생이 끝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근데 부동산만 가지고 인생을 승부 걸 수는 없는 거. 열심히 그러니까요. 일하고 그렇죠. 그 부족한 부분을 부동산이 채워주는 부분이니까 너무 부동산으로 모든 인생을 역전하려는 생각은 좀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돌고 돌아 이제 다시 명언이 돌아왔습니다. 사실 끝 질문이 있긴 한데 그냥 전 이거 여쭤볼래요. 네. 인구 줄고 있잖아요. 네.
지금 10년 후에는 별 변화가 없을 거다 하셨지만 네. 20년, 30년, 40년 다를 것 같거든요. 20년 후는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쪽으로요? 주택 구매 연령이 줄어들거든요. 그렇죠. 수도권 같은 경우 지방에서 인구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2015년부터 출산율이 줄었어요. 네. 주택 구매 연령이 30에서 한 69세 정도 되거든요. 네. 네. 그러면 2015년에 줄어든 인구가 효과가 2045년 정도에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2045년 정도 되면 서울도 영향을 받습니다. 집값 어떤 떨어지겠네. 식으로? 떨어지는 쪽으로. 수요가 줄어드니까 영향을 받는데 이제 외국인 수요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그게 또 변수네. 세대 분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달려 있고요. 우리가 내일 또 뭐 먹을지도 모르는데 모르는데. 뭐 20년 후까지 저는 고민 안 할랍니다. 우문현답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슈가 뭐니? 오늘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의 김인만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똥또로똥똥똥 똥똥또롱똥똥